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 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양한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오전에 사실 흐름이 괜찮았어요. 외국인이 뭐 현선물 다 매수하는가 싶더니 오후 들어서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좀 매도를 나타내면서 어제 올해 마지막 거래일 결국에는 이제 2,400선까지 밀려 내려간 상황이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도 보니까 좀 산타 랠리가 일찍 끝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예, 예. 그렇죠. 어제 저는 특히 우리 시장 그 주말에 뉴욕 증시 하락과 또 주말에 있었던 국내 그 가슴 아픈 그 대형 사고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사실은 뭐 코스피도 막판에 밀려서 그렇지 그렇죠. 의외로 아래쪽이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서 또 새해에 조금 이렇게 희망을 한번 갖게 하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뉴욕장은 그러네요 진짜. 산타랠리 통상적으로 새해 들어서 연말 5거래일 그리고 새해 들어서 첫 2거래일 한 네. 7일 정도를 보는데 일찍 그냥 철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S&P 500 내년 조정을 예상하는 시각보다는 그래도 좀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훨씬 많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뭐 그 와중에 시장에 사람들 다 생각이 다르니까 네네. 내년에 오른다 하더라도 나는 일단 챙길란다 하는 사람은 챙기는 거고. 네, 그렇죠. 좀 네. 정리하겠다는 심리도 있을 수 있고 일단 뭐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예. 많이들 오늘은 뭐 휴가를 장은 안 가고. 열리니까 우리 예. 애청자분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또 특집으로 마련한 네, 뭐 올 한 해 좀 되돌아보면서 네, 또 내년도 또 준비하고. 늘 하듯이 내년 예. 준비 좀 해봐야겠죠. 오늘 미주은행 변정규 전무 IS의 김태성 본부장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지금 휴가 쓰실 시간 아니십니까 타이밍이? 네, 아닙니다. 예. 끝까지 네. 근무하시고. 네. 예. 김 본부장님, 네, 변정규 전무님하고 방송 처음이시죠? 처음 뵙습니다. 네, 우리 또 김태성 본부장의 그 젊은 인사이트 신선한 거와 더불어 우리 변 전무님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잘하면 이제 우주전까지도 한번 치르셔야 할 분이신데 오늘 좀 좋은 인사이트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뉴욕장 생각보다 뭐 이렇게 한 이틀 이렇게 좀 약한 모습 보입니다. 그냥 뭐 조정 차원으로 봐야겠죠. 일단 뭐 조정 차원으로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시기가 조금 아쉽죠. 우리가 보통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산타랠리 그리고 이제 1월 효과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만한 그 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가파르게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주초에, 그러니까 지난주 주초에 좀 강하게 상승한 부분들이 저는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간밤에 끝난 이제 미국 증시에서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네.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겠으나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또 다수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M7 기업들에서 이제 다른 이제 기타 내수주 쪽으로 이제 수급이 조금은 퍼지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이제 M7에서 엔비디아만 소폭 좀 강했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약보합 혹은 이제 조정이 나타나면서 뭐 여기 이제 브로드컴이라고 하는 기업들까지도 이제 같이 움직이긴 했지만 최근 상승한 부분에 따른 일정 부분의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어제 밤 흐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보니까 시카고 여는 PMI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부분도 보니까 채권 수익률을 좀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쪽으로의 네. 어떤 자금이 일정 부분 흘러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조금은 더 추이를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들고 있고 지표는 1월 달까지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다가오는 1월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CES 2025. 그리고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 그리고 1월 20일 날부터 시작되는 트럼프 2기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수급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서요. 당분간은 저는 지표는 그렇게까지 뭐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전무님, 우리 시장에 앞서서 이제 미국장 먼저 한번 이렇게 짚어보겠는데 어떻게 느낌상 이 내년에도 이 상승세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한 몇 년째 좋았는데 내년은 이렇게 좀 뭐
최근 2년 같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쪽이신가요, 뷰가? 네, 굉장히 그 종합적인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2년 연속 20몇 프로씩 올랐어요, 미국 장은. 네. 뭐 질문을 제가 이제 훌륭한 질문이십니다. 이 질문을 대답을 하면 내년에 미국장에 투자를 해도 될지 안 네. 해도 될지 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상승세는 조금 유지되지만 그 상승세는 지난 몇 년간 같이 이렇게 빠르고 높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경기는 사이클이 있는데요. 네. 지금 사이클은 약간 둔화 경기로 가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행보를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미국의 연준이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예전에 4번에 비해서는 네, 많이 예. 줄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기는 계속 되는 거거든요. 또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도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면서 25일 이창용 총재가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 일본은행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적극적으로 11월 달까지만 해도 고려했었는데 예. 이제 그 이번에 동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도 본다면 세계적인 이런 경기 둔화 추세에 여러 가지 부담감을 일본은행이 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기준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여름까지만 해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것을 갖다가 제어하는 모습은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오지 않느냐, 중앙은행들의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본다면 경기 둔화는 사실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으로는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네. 예, 모두 이제 뭐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뭐 경기가 화랑새로 갔다가 둔화로 가고 침체기를 거쳐서 다시 리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회복기를 거치는 이러한 4가지 사이클을 항상 거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기물인 이러한 그 사회생활하고 똑같습니다. 경제도 사회과학의 일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 사람이 하는 이러한 사회생활은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에 미국 경기는 지속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조금 늦추겠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내년 초반에는 어느 정도 기준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상업위험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인 모멘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좋은 모멘텀은 아니죠. 그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는 내년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2번이 아닌 더 많이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를 조금 더 받을 수가 있지만 장기채는 그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또한 받기 때문에 장기채는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반면에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유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고는 하나 뭔가 이제 화랑에서 좀 둔화로 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기대 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될까요?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러 그 섹터별로 예. 많은 등락폭 그다음에 그 희비가 조금 엇갈릴 것 네네.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것이 자산 투자 측면에서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쉽게 말씀드려서 환율도 지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유럽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유럽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고 지금 독일이 유럽 경기에 어떻게 보면 지택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독일 경기가 자동차 산업을 위시해서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유로 중앙은행은 미국의 연준보다도 훨씬 빨리 기준금리 인하를 내년에 단행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를 유로 중앙은행이 빠르게 진행시킨다고 하면 유로화의 환율이 유로 달러 환율이 더 이렇게 빠르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전까지만 해도 1.1 달러에 육박하던 이러한 유로 달러 환율이 현재는 1.04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페리티
1대1 상황까지도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을 갖다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앞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되고요. 반면에 내년 중반 이후에 특히나 이제 미국의 부채 문제가 앞으로 크게 대두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통화에 가치 변동도 따라서 크게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 투자가 낫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봅니다. 지뢰가 많을 때는요 여러 가지 불안성이 커집니다. 불안전한 상황이 커지면은요 항상 변동성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한 해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금리,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산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변 전무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똑같은 질문을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한테 하는 건 잔인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그건 아닙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저희가 무슨 토론 방송은 아니니까. 무슨 뭐 맞습니다라고 그냥 동조하시기도 그렇고. 차라리 그나마 저는 어제 혹시라도 이 가능성이 엿보였는데 내년에 금년에도 우리 한국 증시가 미국하고 약간 디커플링 됐잖아요. 잘 가는 동안에 우리가 못 갔잖아요. 내년에 그러면 변 전무님 말씀하셨던 미국이 이렇게 그렇게 올해만큼 재미는 없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좀 좋을 또 다른 의미의 디커플링은 불가능할까요? 일단 국장에 투자를 하는 저의 개인적인 사심을 담아서 말씀을 사심을 드려보면 담아서. 네. 당연히 이제 미국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의 현재 주가의 위치를 고려를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조금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압박이 조금은 풀어져야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우리나라에 네. 강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만약 약간 좀 풀어져서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했었을 때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봐서 가장 또 강하게 살 수 있는 쪽은 반도체 IT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만한 어떤 이 업무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건 네.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환율 안정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말뿐만이 아니라 예. 실제로 이제 어떤 역량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 지수는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저는 다가오는 2025년도에 굳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올해 2024년도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등락률 자체는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시장을 주도했었던 업종과 기업들 많았거든요.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끝까지 좋았던 쪽 전력기기 있었고요. 상반기에는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지만 하반기에 좀 약했던 상황, 뒷심이 좀 약했던 반도체. 하지만 반대로 뒷심이 굉장히 강했던 제약바이오 일부 몇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2025년 지수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야 되지만 결국 주도주가 뭐가 될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저는 투자를 하게 된다면 지수 상관없이 지수를 좀 이겨내는 어떤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바로 주도주 그럼 어떤 쪽을 봐야 되냐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네. 근데 저는 앞서서 이제 그 전무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해석도 되고 그러면 수익률 측면에서는 주식시장보다는 만약에 주식이냐 채권이냐 놓고 봤을 때 단기채 쪽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단기채 쪽은 유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예. 단기채는 2년, 3년 미만의 단기채는 좀 유망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단 장기채 쪽은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물가 상승률의 영향을 또 받고요. 기준금리의 영향도 받습니다. 따라서 장기채를 투자한다는 것은 특히나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나 지난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같은 경우에도 장기채 투자가 큰 원인으로 이렇게 지목이 됐듯이 장기채 투자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리고 물가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원한다면 채권에서는 좀 단기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장이 코스피가 내년에는 조금 더 미국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런 희망은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을 다시 한번 봐야 될 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의 시각에서 보는 것보다 외국 쪽의 시각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환율을 잡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가 화랑으로 변해야 돼요. 아. 예,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물가라든가 아니면은 주식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금은 주식과 환율에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주식을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유입이 있어야지 우리나라 주식은 화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과 같죠. 항상 외국인들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의 코스피는 아직까지도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수출 주도주, 그중에서도 반도체의 나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반등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지원 사항이라든가 아니면은 밸류업과 관련된 회사 자체적인 그러한 노력,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종합적으로 주주들의 측면에서 이것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내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반등도 뭐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단 반대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네네. 정치적인 불안감만 가중됐을 때는 내년도에도 어떻게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기에 달렸어요. 이것은 그것은 사실 주주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주들이요? 예, 주주들과 회사 여러 가지 같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이것을 갖다가 밸류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추진할 수 있게 우리가 양면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만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수출 주도 종목이 오르면 다른 종목도 같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다행인 것은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조금씩 돌아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만 해도 약 3,500억 가까운 이러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국채에 대해서. 국채 매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투자 유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신용도나 이런 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를 본다면 지금 내년의 기준금리 인하 추세는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기준금리 차가 올해 지속이 됐기 때문에 최대 2%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었잖아요.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5.5%, 한국의 기준금리는 약 3.5% 이렇게 2%의 기준금리 차. 게다가 최근에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 미국의 기준금리가 공격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4.5%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금리 차는 더 벌어진 그런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10년 미국 트레저리 국채 수익률은 약 4.6%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약 2.8% 정도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기준금리 차는 1.5%에 시장금리 차는 국채금리로 대변되는 시장금리 차는 1.7%더 늘어나는 벌어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을 갖다가 조율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주도주도 말씀 주셔야죠. 네. 그러니까 뭐 시장 그냥 전체적으로 아니 보기보다. 주도주를 쫓아가서 돈 벌어라 그 말씀은 저도 할 수 있어요. 네. 주도주를 알려주셔야지. 네. 일단 크게 저는 두 산업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트럼프 2기 때 바뀌지 않을 것은 대내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 고환율과 고유가 이런 것을 좀 종합을 해보면 조선주는 일단 좀 깔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주는 네. 잠시 후에 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예. 일단 12월 달 들어오면서 그리고 향후 이제 1분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로봇주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제가 CES 일정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ES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의 테마가 지금 계속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AI 소프트웨어. 네. 근데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쉽게도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제품을 글로벌 기업들이 가져다 쓸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쪽은 단기 테마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 한글과 컴퓨터, 도전 비전 아니면 이스 소프트처럼 각자의 개별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어서 내수 시장에서 이제 성공을 좀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의 관점으로 괜찮지만, 그 외의 기업들, 단순히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 개발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은 다소 좀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양자에 대한 이 섹터가 올해 CES에 이제 처음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아이온큐와 같은 기업들이 올해 4분기에 굉장히 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대입을 해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하는, 혹은 실제로 이쪽에 대한 산업을 하고 있는 쪽은 통신주입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 네. KT, LG U+.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는 이들을 양자 컴퓨터 테마주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작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로, 우리넷과 같은 기업들, 네네. 혹은 5G 통신 부품주들을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좀 분류를 하더라고요. 양자 컴퓨터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년도부터 양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중간중간에 일정이 좀 딜레이가 된다면 뭐 최대 7년 이상의 시간이 지금 필요한데, 그 사이에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이면 결국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쪽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 우선은 5G 통신 부품주 안에서 실적이 나오는 쪽, 그러니까 솔리드와 같은 기업들, HFR, RFHIC와 같은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도 실제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을 개발하는 시간 동안 잘 버텨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이제 좋은 점수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CES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쪽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들도 덩달아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봇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 이족 보행 로봇이 있고, 네. 뭐 협동 로봇이 있고, 산업 로봇이 있는데, 우리나라 로봇주들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와 같은 대기업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업들은 성적표를 보면 처참합니다. 지금 그들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들의 영업이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점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을 해도 일시적으로 저는 제한이 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로봇주를 보실 때는 그 하위단 밸류에 있는 기업들 중에 아직 가격적으로 조금 더 이제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은 기업들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돈을 벌려면 사실 웨어러블 로봇, 뭐 이족 보행 로봇, 뭐 사족 보행 로봇 이쪽보다는 산업 현장에 직접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들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로봇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였지만 상한가 간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관절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는 로봇주이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저는 만약 내년 상반기에 로봇주를 이제 투자를 생각하신 분들은 시메스라고 하는 기업을 꼭 한번 저는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시메스? 들어요.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업인데 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수를 주냐면, 쿠팡에 네네. 지금 이제 물류 로봇으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쿠팡뿐만 아니라 CJ 대한통운까지도 지금 시메스는 이 고객사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이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로봇주들은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들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좀 같이 투자를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저는 감속기 관련 기업들, 우리나라 감속기 관련 기업은 크게 SPG와 SBB테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형 감속기의 강점은 SPG가 가지고 있고요. 소형 감속기의 이제 강점은 이제 SBB테크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제 로봇들이 조금씩 슬림화되어지고 있고 컴팩트화 되게 된다면 이 소형 감속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SBB테크와 같은 기업들도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 한번 들고 가보셔도 지수 대비 좋은 퍼포먼스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로봇 하니까는 뭐 지금 국내 증시 쪽도 말씀 주셨는데, 혹시 미국 증시 쪽에서도 로봇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지금 앞서 저희 이전에 보니까는 그 기자가
소개한 코너에서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로봇 쪽 진출을 하고 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죠. 또 아마존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로봇택시에 뛰어들게 되잖아요. 네. 이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기업들을 하나씩 다 챙기다 보면 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저는 테슬라만 일단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옆에 지금 가장 최측근으로서 네.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요. 다른 기업들도 물론 좋죠. 하지만 이제 테슬라를 이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 쪽에서는 로봇도 FSD도 다 이제 테슬라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테슬라 밸류체인에 걸려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는 여전히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퓨런티어와 같은 카메라 모듈 쪽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대신에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퓨런티어가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납품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LG노텍 그렇죠. 이제 퓨런티어가 삼성전기, LG이노텍이 이제 납품을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테슬라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밸류체인에 걸려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영업 마진, 이익률을 좀 체크를 하고 저는 투자에 대한 비중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자막에도 AI 다음 먹거리를 갖다가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잡느냐, 그냥 이제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이제 했고, 아까 정리한 CG를 보니까 무슨 뭐 소형 컴퓨터, 네. 소형 칩을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뭐 다들 그러시더라고. 양자 컴퓨터 몇 날 며칠 공부해도 이해를 못 하겠대. 맞습니다. 네. 못 하는데도 지금 뭐 아닌 게 아니라 아이온큐에 한국인 지분이 30% 넘는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네. 공부 다 된 거지. 양자 컴퓨터 내가 딱 깨쳤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겠죠. 엔비디아 저렇게 해서 어쨌거나 로봇에 진출한다. 반도체 칩 만드는 회사가 로봇에 진출한다. 로봇을 그 만든다는 칩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 칩을 제공한다. 그런 얘기죠, 예, 지금. 그렇죠. 예, 칩 제공. 칩 제공인 거죠. 예, 맞아요. 엔비디아를 포함한 전체적으로 칩을 만드는 회사들은 최근 2년에서 3년은 다른 경쟁사 대비 우리 칩이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빠르고 발열도 적고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했다면 앞으로 2년에서 3년 동안 이 칩을 어떤 디바이스에 이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먼저 떠올랐던 게 올 초에는 이제 모바일에 이제 AI 관련한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칩이 붙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연말쯤 되니까 FSD 그리고 이제 내년 연초 되니까 로봇에 이제 칩들이 들어가겠다라는 네.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뭐 오히려 계속 확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의견 엔비디아 드리겠습니다. 입장에서는 AI 반도체 칩에서 시장 점유율을 완전 늘리겠다.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차피 로봇까지도 다들 사업가니까 그런 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I로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나 제약 회사에 네. 엔비디아가 칩을 제공할 계획이 있으면은 바이오 산업에도 진출한다 이렇게 또 보도가 나올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를 네. 조금 쉽게 이야기를 네. 드려보면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이제 몇만 배, 뭐 몇십만 배 이제 가장 빠른 좀 네. 처리 속도를 지금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빠른 처리 속도를 어디에 적용을 했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올까라고 하면 결국에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임상 시험에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걸리는 게 네. 지금 현재 AI가 도입이 되면 이것도 빠르면 2년 안으로까지 이제 줄여놓은 상태인데 여기에 양자 컴퓨팅이 들어가게 되면 네. 몇 분 안에 수년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만약 정말로 이게 현실화돼서 상용화가 돼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가장 큰 수혜를 먼저 받아낼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아까 전부님 아주 이렇게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셨는데 우리 증시가 화랑을 보이면은 환율이 안정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 것이 자꾸 우리가 환율이 원화 강세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외국인이 그걸 보고 들어와서 우리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수급 측면에서 도움이 될 거야 한데 그것과는 반대의 논리시거든요. 외국인이 결국 한국 증시에 들어와야 우리 원화가 약세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 예. 네, 지금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건데 네.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코로나 이전까지 뭐 2000년
2020년 전까지 이렇게 평균 환율을 보면은요. 한 1,130원에서 1,160원 사이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하느냐에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1,150원 정도의 평균 환율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지금 상태. 게다가 지금 이렇게 그 1,300원 이상의 이게 높은 고환율도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통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도 몇 개월 지속하고 보통 이렇게 내려와요. 이례적이라고 생각하고 내려오는데 이것이 지금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도 1,300원 이상의 이런 고환율은 계속됐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물가나 여러 가지 지표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본다면 이제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 엔저 네. 상태하고. 그래서 지금 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결론으로 다가가서 지금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주식시장 유입이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꺼트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다시 활황이 된다면 기존에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갖고 와서 달러를 팝니다. 그죠? 달러를 팔고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계속 들어오면은 환율에서도 어떻게 보면 환차익이 날 수가 있고요. 환율이 내려가니까 네. 주식도 올라가니까 주식에서도 기초자산에서도 이러한 차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계속 갖고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 지금 현재 상황만 본다면 환율보다는 주식에 조금 더 비중을 주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외국인들을 빨리 복귀시킬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이 있으면 환율을 갖다가 조금 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환율은 지금 연관성으로 볼 때도 물가나 아니면은 금리는요. 금리 인하를 조금씩 더 한다고 해도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바로 주지는 못해요.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반응을 하거든요. 링게를 맞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왜냐하면 돈이 도는 이 피도리와 같거든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 이런 현액 순환, 돈의 순환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유동성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유동성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파생상품 시장에서 본다면 금리 수합이라든가 아니면 외환 수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크게 지표가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엄청난 많은 지금 RP 매입이나 이런 것들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러한 지표들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유동성은 많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제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바와 같이 피도리가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네. 돈은 현금 갖고 있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지금 못 사서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네. 그죠? 때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현금을 쟁여놓고 그 다음에 어떠한 현금성 자산에 넣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보는 겁니다. 게다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수급을 갖다가 안정화시켜야 돼. 매수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의 그 신용 프리미엄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은행들의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은행들의 영향은 기본적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에 영향을 줄 거예요. 이게 예. 당장 이게 예상했던 환율보다 상당히 높을 겁니다. 시중은행들이 생각했던 이 1,400원대 중반, 그 1,500원대 환율을 아마 적게는 100원, 많게는 150원, 200원까지도 아마 연말 환율을 책정했을 시중은행들이 아마 그러한 놀랐을 텐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대출 가능 잔액 감소를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외화 자산이 예. 이만큼 높아졌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은 BIS 기준으로 볼 때는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잔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은행에
신용 창출 능력이 저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큰 은행이라도 10%, 15%의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면 네. 시중에 예.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왜 가상금리가 이렇게 높아져서 내 대출금리는 올랐지? 그러게요. 이런 나타나는 네.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는 신용 프리미엄에 관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금융정책에서 지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유동성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잡아야지 나중에 유동성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상황에서 봤을 때도 네. 우리가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는 우리가 똑똑히 봤거든요. 일본 증시를 그럼 계속 얘기 좀 해주세요. 일본 증시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수혜국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일본이라고 얘기를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수혜국요? 수혜국. 팬데믹의 수혜국이 된다. 예, 팬데믹은 참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상황이고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하지만 금융 쪽에서만 본다면 주식 시장 쪽에서 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반등한 뭐 주식 시장이 일본의 니케이라고 볼 수 예.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0년 3월 달에 니케이 지수가 약 16,500원, 16,500 이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만 가까이 되잖아요.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4만이라고 보면 150% 이상 상승한 거예요. 약 3, 4년 동안에. 예. 2배 이상이죠. 2배 이상이니까 250%네요. 거의 250%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높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로 보면 좀 부럽잖아요. 그렇죠.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면밀히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 시장의 금융 상황을 갖다가 정확히 진단하고 돈의 양과 그 다음에 적재적소의 수급 상황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증시의 반등 요인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밸류업 정책을 잘 다스렸어요. 이것을 갖다 추진했고 두 번째는 니사라고 하죠. 이게 일본판 ISA인데요. 이제 일본의 그 직장인들의 주식 투자 시에 비과세를 갖다가 평생 동안 기간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비과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안 걷어간다. 네, 일본요? 평생 비과세. 네. 예, 이것은 뭐 일시적도 아니고 평생 비과세를 해주니까 주식 투자를 하던 일본의 개인들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전에 뭐 네. 예를 들면 번들로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제한적인 뭐 주식 투자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개인은요 주식이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만 하는 그러한 투자. 네. 게다가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예금만 해야 되는 그러한 부류. 이렇게 생각을 네.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제가 이제 접하는 그런 일반적인 일본 개인들도 이제는 나도 이제 퇴직금을 주식으로 이제 퇴직연금을 주식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꽤 나타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전부 다 비과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비과세에다가 일본의 증시가 이제 반등을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각국이 이제 앞으로 내년에 있어서 중요시하는 그런 지표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우리나라와 같은 네. 경우에는 환율이겠죠. 네. 환율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가 상승률입니다. 2%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집마다도 올해는 우리가 목표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회사도 목표가 다릅니다. 하지만 국가 중앙은행도 다 목표가 다른데 일본의 중앙은행의 목표는 물가 상승률 2%를 내년에도 계속 지키는 거고요.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기준금리가 고용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죠. 실업률 4%가 완전 고용 수준인데 이것과 그다음에 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내년에도 집중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니케이 내년에도 계속 좀 더 갈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소장님은 결론을 이렇게 빨리 말하시는 예. 이제 전형적인 한국 예, 질문. 예. 네. 네. 일본의 그 지금 기준금리 인상은 조금 속도가 제어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조금 인상을 하는 것은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고 오히려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올해 초까지도 일본 BOJ는 계속해서 가지고 갔었거든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폐기를 하긴 했지만 이것이 많이 부담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올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기속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일본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나 속도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속도가 일본의 10년물 JGB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일본의 JGB가 네. 어느 정도 그 투자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올라간다면 주식에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한정돼 있고 주식으로 가느냐, 채권으로 가느냐 나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내년까지는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일본의 JGB는 1% 미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조금 제어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가치는 다만 150엔대 위에서 엔저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주시장은 당분간 크게 문제 없이 예년보다는 좀 증가세는 제어되겠지만 계속해서 상승세는 지속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무님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왜냐하면은 일본 니케이도 그렇고 달러엔도 그렇고 이 레벨이 딱 언젠가 하면은 1990년 초 중반 달러엔 같으면 90년 한 4월 니케이 같으면 이제 90년 초인데 그 한 3만 9천 포인트 금방 니케이 4만 못 갔고 달러엔 환율은 뭐 159.9를 그때 고점 찍어 160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걸 갖다가 그야말로 1990년 이래 금년이 24년이니까 34년 만에 이제 맞습니다. 34년 만에 1990년에 그 레벨을 회복한 거예요. 네. 일본 니케이도 그리고 달러엔도 그렇게 계속 엔화 강세에서 이제 다시 아베 힘으로 뭐 그렇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더 열리면은 이거 많이 갈 것 같아 가지고요. 더 열리면 많이 갈 것 같고 아니면은 이 정도 왔으면 됐다 해서 또 뭐 한 1, 2년 그냥 이렇게 숨고르기도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레벨이라 싶어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게 160엔을 갖다가 넘는 쪽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까? 160에는 이상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정도 그 1985년도죠. 이제 일본의 그 큰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플라자 합의 말씀. 예,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의 그 엔화가 조금 이제 많이 강세를 띠고 그 네. 이후에 일본 정부가 이것을 갖다가 특히나 여기에 많은 그 공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엔화를 약세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환율은 조금 엔 약세는 맞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좀 적정한 수준에 와 있다고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엔, 뭐 사실은 4년 전까지만 해도 달러 엔 환율은 100엔대였죠. 예. 100엔대 초반이었지만 지금 약 50% 절하가 돼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한 120, 130 이상에서는 아마 이렇게 조절할 것으로 적정 수준에서 제어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160엔 이상은 일본은행이 원치 않는 그러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0엔을 넘는다면 강력한 개입으로 이것을 대응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990년대 이래 4분의 1 토막 났었죠. 그랬었죠. 사실은. 예. 일본의 니케이가 그렇게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서방의 그때 당시 90년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를 거의 경제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계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91년도 모건 스탠리 지수죠. MSCI 네. 뭐 100대 기업을 본다면 91년도 말에 100대 기업에서 일본계 기업이 세계 10대 기업에서 차지하는 기업 수가 6개였습니다. 예. 예, 물론 1위도 일본 은행이었고요. 그리고 이 10대 기업
뿐만이 아니라 일본 5대 세계 5대 기업 중에서도 3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이 정도로 일본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의 견제가 너무 심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상 중국의 그 대미 수출 흑자가 그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그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러한 경계심이 더 늘어난 상태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때 비해서는 경제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많이 줄어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심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요. 환율이나 아니면 증시 면에서는 소폭 오름세를 계속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좀 매력적으로 보면서 국내 증시 유입되어야 된다라는 그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공매도 얘기도 같이 맞물리잖아요. 왜냐면 외국인들 많은 분들이 아마 공매도 금지 때문에 못 오는 것도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3월 3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럼 어떨까요? 앞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요? 뭐 재개가 된다 그래서 네. 크게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 공매도를 이제 중지를 시켜놓고 그들이 네. 이제 하겠다라고 한 이 전산 시스템이 얼마만큼 시스템화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을 조금은 더 우리가 확인을 하고 평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전산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서 돌아가게만 된다면 저는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 그래서 갑자기 안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수급 혹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정상화의 일정 부분 이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 그냥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앞서서도 이제 환율 이야기, 채권 이야기 이제 잘 많이 해주셔서 이제 그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도 업종이랑 주도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공매도 때문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뭐 피해를 받는 부분 이걸 나누기보다는 2025년도에 뭐 여러 가지 대내의 악재가 있어도 크게 펀더멘탈상, 센티멘탈상 흔들리지 않는 업종을 저는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로봇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도 꼭 한번 저는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2024년에 이제 밸류업 정부 차원에서 밸류업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일부 뭐 또 이렇게 그 때문에 시세가 엄청난 업종이나 종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올 한 해 1년만으로서는 실익은 없다. 내년에 조금 더 강화하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전망은 어떠세요? 일단 이거는 어떤 섹터와 어떤 이제 기업을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적표가 좀 네네. 달라질 것 같은데 만약 올 초에 그 이야기를 좀 믿고 공감을 하셔서 예. 은행이라든지 금융주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이제 굉장히 또 예. 좋은 성과를 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저 PBR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지금 많거든요. 뭐 정부에서도 이것을 좀 개선을 한다고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PBR이 1배가 안 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시다면 저는 그 기업들을 좀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데 일단 이쪽 뭐 PBR이라든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투자를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지만 예. 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투자 전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무님, 우리가 이제 알기로 일본은 저 밸류업으로 성공을 한 케이스고 그래서 어떤 니케이의 장기적인 회복세에 힘을 보탰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뭐 일본을 벤치마킹 했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의 성공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여러 가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세제라든가 이런 예. 쪽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고요. 게다가 그 기업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뭐 거버넌스나 이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개혁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들을 모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네가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해줄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그 제공을 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반드시 일본만을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걱정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유동성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MMF에 들어와 있는 지금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 예, 상당히 크고요. 지금 현금성 자산 그다음에 M1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투자의 모멘텀이 살아나고 자산 가치의 변동성의 그런 추세가 한번 변동이 된다면 또 환율의 방향이 변동이 된다.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너무 많은 if인가요? 이렇게 된다면 내년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저점은 고점을 보기 위해서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고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높다. 우리가 이제 눈만 좀 높이 보고요. 그거에 대해 액션을 취해야겠죠.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는 많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미국에 제가 아까 조금 약간 그 예전에 비해서는 그 상승세가 좀 제어될 수 있다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달러 강세가 내년 초를 지나면서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마가 정책이죠. 네네.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이러한 정책은 두 가지의 그 성공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저금리예요. 네. 저금리 정책을 시행해야지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기업들이 기업들이 이제 순이익을 더 많이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영 환경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조달 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호황을 이룰 거고 그렇게 되면 증시가 더욱 더 오래 지속해서 상승세를 갖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율이에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트위터 예전 트위터 지금 X죠. 나와서 환율에 대한 그런 언급을 안 하고 있지만 강달러를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강달러는 무역 역조의 주범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무역 역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달러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약달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트럼프 1기와 비교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좋은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부채 문제, 부채 상환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고 이것을 타개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 트럼프 1기에 있어서는 한 1년 동안은 위안화와 그다음에 유로화가 상당히 강세를 띄었어요. 유로 달러 환율도 1.2 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한 1년 동안 트럼프 1기에서 위안화 환율도 6.5 위안대까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위안화와 유로화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최대 무역국이면서 무역 분쟁국이었는데 트럼프 1기에서 한 1년 동안은 트럼프가 이것을 굉장히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달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성공했는데 당시 트럼프 1기는 안타깝게도 미국의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죠. 미국의 금리가 계속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다만 지금 상태에 있어서는 미국의 금리가 조금 그 천천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금리 인하기에 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달러를 추진하기에는 어떠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이것은 이제 바탕이 된다고 본다면 앞으로 내년에 강달러가 약달러로 2, 4분기든 3, 4분기든 하반기든 전환이 된다면 이러한 투자 분위기는 확 달라질 거예요. 특히나 네네. 달러 강세 때문에 투자했던 이런 투자자들도 많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안 좋아지고 미국의 예를 들면 상업적 부동산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안 좋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면 투자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너무 나쁜 것을 생각하면 투자를
주저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달러화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자산 가격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 미국으로 투자했던 이러한 자금들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수익률도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로 제3세계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요. 지금은 세계의 자본이 미국으로 지금 거의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미국만 지금 좋은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전황이 그러면 내년에 다른 상황이 있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한국의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치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상황, 밸류업 정책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대로 잘 추진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수보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전무님이 이제 여러 가지 뭐가 된다면 우리 증시도 괜찮을 수 있다. 근데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if는 굉장히 제가 많이 말했는데요. 하나 if가 해결이 되면 네. 다른 if들은 대체로 같이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외국인이 들어오게 된다면. 네, 왜냐하면 아까 예를 들면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미국의 자산 가격이 낮아지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은 사실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if가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if 하나가 생긴다면. 네네. 자, 근데 일단은 그 시기를 한 2분기, 3분기 정도로 보셨단 말이죠. 그러면 기회비용 감안했을 때 1분기 미국과 우리나라 어느 쪽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만약에 한정된 자금이라고 치면 1분기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네. 솔직하게.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는 그래도 저희 나라 증시에 우리나라, 한 표를 우리나라. 네, 네. 걸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예. 전무님은요? 내년 1, 4분기까지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아직까지 4% 중반대, 4.5%를 유지를 하고요. 달러 강세도 1, 4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부채 문제가 1, 4분기에 바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2, 4분기까지는 지연될 것으로 보여서 네. 미국의 정치 불안도 될 것 같아서 1, 4분기까지는 달러 강세, 그다음 미국 주식이 강세를 보이겠지만 이후부터 하반기에는 한국 주식이 본격적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